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두바이 투자청이 인천 검단 신도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개발 속도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이 오창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화학의약품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IT 업체들이 잇따라 전문 업체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절정을 이룬 꽃샘추위 속에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00을 내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1,99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코스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 내린 1984.7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개장과 함께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 반전에 결국 1990선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다시 1990선 아래로 밀려난 것인데요. 대외적으로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에 나섰던 기관은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총 2,03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986억 원, 투신에서 1,163억 원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98억 원, 1,174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 매도 규모가 워낙 커서 지수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운수장비, 섬유유복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건설업종은 2.51% 빠졌고요. 통신업도 2.38%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이 내렸고요. 삼성전자가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낙폭 또한 더 컸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마감 상황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도 짚어보지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전거래일보다 1.16% 내린 621.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53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도 6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반면 개인은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90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0원 50전 급등한 1,122원 60전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장중 1,120원을 돌파했습니다. 양등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세를 보였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간밤에 미국 현지에서 애플워치가 공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워치 판매량이 기대치에 밑돌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갤럭시 S6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가 갤럭시 S6 판매 호조로 인한 수혜 전망에 4.7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파트론과 옵트론텍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녹십자홀딩스 등 녹십자 그룹주가 중국 진출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녹십자홀딩스는 전일 대비 7.23%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 녹십자가 2.8%, 녹십자 MS, 녹십자셀 등이 1에서 2%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제 녹십자는 중국 구이저우 성정부와 세포치료제 사업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두바이 투자청은 이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교육기관 등을 짓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신규 기업의 매출도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량하게 보이는 이곳은 인천시 서구 검단동입니다. 검단 신도시로 잘 알려진 이곳은 지난 2007년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두바이 투자청이 지난 3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검단지구 개발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두바이 투자청과 36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 규모의 퓨처시티를 인천 검단 지역에 건설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자 의향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식 양해각서는 약 2주 후 두바이 투자청이 인천을 방문해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퓨처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 산업과 교육기관 등이 한데 모인 미래형 지식 클러스터 도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검단 신도시에 퓨처시티가 지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단의 글로벌 기업 도시화는 지지부진했던 해당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5만 명의 직접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검단 내 신규 기업의 매출도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두바이 투자청의 중동권 위상을 감안하면 중동의 다른 국부 펀드들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연속적인 투자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투자청의 이번 투자를 계기로 다른 지역들의 중동발 호재가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목표로 건설한 오창 공장의 준공식이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 청주시 바이오 산업단지 내 85,800m 제곱대지에 연면적 38,440m 제곱 규모로 지어진 셀트리온 제약 오창 공장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공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 4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과 14개 해외 제약사 관계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800조 원 복제약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면서 셀트리온이 창조 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500억 원을 투입한 오창 공장은 연간 100억 정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화학의약품 공장입니다. 공장 설계부터 준공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며 선진국 수준의 설비와 공정을 갖췄습니다. 주요 타깃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이 내수 시장과 후진국 시장에 집중한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제품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우선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의 해외 허가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는 2017년부터는 오창 공장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창 공장은 단일 제재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50억 정에 달하는 대량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1단계로 운영하는 500kg급 과리끼 2기는 국내 최대 크기이고 시간당 30만 정을 생산할 수 있는 타전기 5기 등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형 규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 같은 대량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의 생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특히 세계 제네릭 시장을 타깃으로 60여 개의 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제네릭 시장의 약 12%에 달하는 35조 원 규모로 2017년까지 약 18%인 67조 원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오창 공장 설립으로 세계 제네릭 시장 진출에 포부를 하는 셀트리온 제약의 향후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구글, 인텔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막대한 현금 자산을 무기로 M&A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사물 인터넷 부문 업체 간 M&A는 60여 건, 143억 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3년 1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고 인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은 구글로 지난해 1월 온도 조절 장치 제조기업 네스트랩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했고 지난 6월에는 인터넷 감시 카메라 업체인 드롭캠을 5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인텔은 지난달 광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칩 등을 제조하는 독일의 란틱 인수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스마트싱스에 이어 최근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물 인터넷 관련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기업들 간의 M&A 시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가운데 50세 이상 가구주의 소비 성향이 급락했습니다. 50대 가구주 가구는 지난해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이 모든 연령층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비슷한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2003년 81.1%에서 지난해 69.6%로 1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50대 가구주 가구는 2003년 75.4%에서 지난해 69.7%로 5.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72.9%로 2003년의 77.9%보다 5.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소비 지출의 비율로 이 지표의 하락은 소비 비중을 줄이고 저축 등 흑자 비중을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대 수명이 길어졌지만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그에 비해 늘어나지 않아 모든 연령층의 소비 성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회사 인터브랜드가 조사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5에서 서비스 업종 중 1위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인터브랜드가 산정한 SK텔레콤의 브랜드 가치는 4조 5,357억 원으로 지난해 4조 4,521억 원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가 선정한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SK텔레콤은 서비스업 브랜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이래 3년 연속 서비스업종 1위 브랜드에 올랐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5는 재무 예측, 역할 지수 계산, 브랜드 강도 평가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합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위 통신사업자로서 유무형의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 브랜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화약이 모태였던 한화가 요즘엔 첨단 태양광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2개의 태양광 자회사를 합쳐 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투자의 성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화의 태양광 계열사인 한화큐셀이 첨단 신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한화큐셀은 지난 2010년 미국의 태양광 벤처기업인 1366 테크놀로지에 투자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시장에선 별 반응이 없었지만 올해 투자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한화와 1366 테크놀로지가 꾸준히 개발해온 다이렉트 웨이퍼라는 신기술이 마침내 내년에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366 테크놀로지는 올해 말 다이렉트 웨이퍼 공장 건설을 시작해 내년부터 한화큐셀에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태양광 웨이퍼의 생산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화큐셀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결국 꾸준한 기술 투자가 빛을 본 셈인데요. 예, 2010년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한화는 1366 외에도 크리스탈솔라, 텐케이솔라, 월루프 에너지 같은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해왔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대전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며 글로벌 R&D 공조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한화가 확보한 기술로는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퀀텀 기술 등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장비가 비싸고 기존 발전만큼 효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이 합병하면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성과가 꽤 기대가 되겠는데요. 예, 올해 한화의 태양광 계열사였던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한화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했습니다. 1년에 생산하는 규모만 3.28기가와트인 만큼 원가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한화큐셀의 독일 본사는 기술혁신센터로 남아 한화의 태양광 R&D를 총지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47.3기가와트에서 올해 55.4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한화는 태양광셀, 모듈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 비즈니스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차기 제품인 착용형 단말기 애플워치가 다음 달부터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 판매됩니다. 1차 출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영국으로 한국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시판을 앞두고 1차 출시국들에서 매장 전시와 예약 주문 접수가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공식 시판일은 4월 24일입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등 애플 임직원들은 어제 샌프란시스코의 여바 부에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행사에서 발표됐던 대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애플워치 스포츠 컬렉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애플워치 컬렉션, 18캐럿 금으로 만들어진 애플워치 이디션 컬렉션 등 3개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연동해서 쓰며 이날 일반에 배포되기 시작한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 8.2가 와치용 앱을 지원합니다. 팀쿡 CEO는 애플워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개인적인 제품이라며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몸에 붙이고 다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의 경제개혁안에 대한 평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한 후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룬 데이셀블룬 유로그룹 의장은 오는 11일부터 그리스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셀블룬 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그리스 개혁안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을 구체화한 정책안을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 제출했으며 구제금융 분할 지원금 72억 유로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개혁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기술적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구제 금융을 얻기 위해 공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완성된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석 연료 대신 태양 전지만으로 첫 세계 일주에 도전한 태양 전지 비행기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이륙한 지 약 13시간 만에 첫 목적지인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솔라인 펄스사가 제작한 솔라인 펄스 2호기로 정비 기간을 포함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한 방울의 화석 연료 없이 기착지 12곳을 지나며 35,000km를 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무스카트에 도착한 이 비행기는 향후 인도를 거쳐 미얀마의 만들레이, 중국의 충칭과 난징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어 하와이를 거쳐 태평양을 건넌 후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해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합니다. 마지막 비행은 대서양을 건너 아부다비로 향하는 것으로 이때 기상 상태에 따라 남유럽이나 북아프리카에 잠시 착륙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난징에서 하와이까지 8,500km 구간을 약 5일간 논스톱으로 비행합니다. 이 비행기는 동체가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무게가 대형 승용차 수준인 2,300kg으로 가볍습니다. 날개와 몸통에 부착된 17,248개 태양전지가 태양열을 전기로 변환해 별도의 연료 없이 연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한겨울로 되돌아간 듯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의 절정이 지나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추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꽃샘추위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한낮에 영상의 기온을 보이기도 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모레 목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이 유입되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저녁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영하 2도, 한낮에 속초 7도, 강릉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호남지방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주말에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요일은 남부지방에, 일요일 오전에는 중북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는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다는 50대 이상이 먼저 지갑을 닫았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민자기업을 활성화하겠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런 단기적인 수요 진작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